안녕하세요. 한국정밀농업연구소 남재작입니다. 농업은 도전할 만한 미래 산업인가라는 주제로 제가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제 의견에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농업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슬라이드는 경로의존성이란 용어입니다. 경로의존성이란 한번 일정한 경로에 의존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그 경로가 비효율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경로를 여전히 고수하는 그런 경향성을 의미하는데요. 가장 쉽게 사용되는 예가 아마도 나사에서 화성 탐사위성 폭발 사고라든가 아니면 1980년대에 있었던 챌린저 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때 미국에서 이 사고가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나사 규격 때문에 사고가 일어났다는 걸 밝혀졌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는 대부분 다른 세계는 미터법을 쓰고 있는데 미국은 이제 야드법이라든가 아니면 인치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인치에서 미터로 법으로 환산하는 조그만 그 오차가 결국은 이제 큰 사고가 일어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왜 드리냐 그러면 대부분의 산업들이 이제 이런 경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업 역시 아주 오래된 산업이다 보니까 이런 경로의존성이라는 즉 과거에 대한 관행에 대해서 굉장히 좀 벗어나지 못하고 과거의 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먼저 이제 농업의 환경 변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예전에 아마도 한 1970년대쯤 됐을 때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한 절반 이상은 아마도 40% 정도가 농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농민이 4%가 정도 겨우 넘는 수준으로 줄어들었고요. 예전에 또 대부분은 다 굉장히 젊은 사람들이 위주였습니다. 우리나라 인구 전체가 굉장히 젊었죠. 근데 지금 농촌은 65세 이상이 거의 절반을 넘어가고 있고요. 농가 수도 말씀처럼 꾸준히 줄어들어서 지금은 약 250만이 넘어가던 농가는 지금은 약 한 100만 농가가 겨우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많죠. 그리고 농업 비중도 예전에는 거의 30% 가까이 됐었지만은 지금은 1.5% 정도에 불과합니다. 농업은 굉장히 이게 산업 규모에 비해서 굉장히 줄어들고 왔었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농업이라는 것들이 농민이 대부분이던 시절에 가지고 있던 개념들이 우리 농업 분야에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70년대 정도 됐을 때는 식량 자급률이 거의 100%에 달했었거든요. 그 당시는 보릿고개라 그래서 굉장히 좀 국민들이 그 배가 굉장히 고프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식량 자급률은 곡물 자급률을 얘기해서 21%, 곡물 자급률은 이제 전체 곡물 중에서 사료와 우리가 먹는 식량을 다 포함하는 걸 의미하고요. 식량 자급률이라는 것은 우리가 먹는 사료를 제외한 곡물을 의미하는데 곡물 자급률은 21%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는 뭐 당연히 100%쯤 됐었겠죠.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요즘 굉장히 좀 비만을 걱정할 정도로 굉장히 많아졌죠. 우리 농업계에서 가장 큰 이슈는 뭐냐 그러면 식량 자급률을 높이자고 얘기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식량 자급률을 높일 수가 있을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 그러면 오른쪽 그래프에 보시듯이 이미 농업 산업 구조는 식량 작물은 예전에 가장 큰 산업이었지만은 지금은 식량 작물은 원해나 축산에 비해서 굉장히 작은 부분으로 줄어들었고요. 또 새롭게 농업에 진입하시는 분들은 식량 작물을 재배하기보다는 아마도 원해 작물이나 축산에 종사할 가능성이 더 많겠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점점 더 식량 작물 재배하는 면적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을 높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나라의 식량 안보를 높일 수가 있을까요? 또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식량 자급률, 즉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식량이 우리나라의 식량 안보하고 굉장히 영향이 크다고 생각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물론 영향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농업의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농업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농촌은 소멸위기라고 얘기들 많이 하죠. 그 농촌 인구가 극히가 줄어들면서 농촌에 사실 사람 자체가 잘 살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전국에 있는 많은 지자체들이 보면은 소멸 위험에 처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과연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농촌에서 어떤 혁신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결국은 우리가 스마트 농업이나 아니면 디지털 전환, 탄소 중립이라는 얘기를 할 때 결국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문제인데 사람이 그 일을 추진해야 되는데 농촌에 과연 그런 혁신 역량이 있느냐? 이것도 하나의 우리가 크게 고민할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경로의존성이라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농업계에 있는 대부분의 분들은 예전과 같이 좀 더 열심히 하면 되겠기니 아니면은 농촌에 대한 지원이 많아지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물론 지원이 많아야 되고 연구 과제도 많아야 되고 하지만은 근본적으로는 한 번쯤 이제 우리가 왜 이렇게 됐는가에 대해서 한 번쯤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이 경로전성에서 하는 문제가 뭐 인프라의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는 인식이라든가 교육의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모든 산업이 오랜 시간이 지나면 이익 집단이 형성되는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보면 영국에서 산업혁명 시절에 있었던 적기조례라는 것들이 있었죠. 자동차가 개발됐을 때 자동차 때문에 마부들이 일자를 잃으니까 그런 법을 한 개 만듭니다. 마부가 한 사람이 반드시 자동차 앞에 깃발을 들고 30m 앞에서 이 차를 인도해야 되는 그런 제도가 이제 적기조례라는 제도였는데, 나중에 사라지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한 시대가 바뀐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사회적 저항을 가져오기도 하는 거죠. 우리 농업은 그러면 저는 어떤 상황인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농업에 아마도 이 영향을 받고 있는 가장 큰 요즘 이슈라 그러면 탄소 중립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 이 이슈를 드러낸 것은 아마도 이게 앞으로 한 10년 동안 우리 농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외적 요인이 될 거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탄소 중립에 대해서 다들 잘 아시겠지만은, 예를 들면은 얼마 전에 우리나라 탄소 감축 목표를 2030년 감축 목표를 40%까지 줄이는 걸로 했습니다. 2018년에 7억 2천만 톤 정도를 배출을 했는데 2030년도에는 한 3억 톤 정도를 줄여서 4억 3천만 톤 정도로 줄일 예정이고요. 그다음 2050년도가 되면은 이거를 8천만 톤 정도로 줄일 예정입니다. 8천만 톤 중에는 이제 농업 분야에서 나오는 1,500만 톤이 포함되어 있죠. 예를 들면 줄이지 못하는 부분이고요. 이 8천만 톤을 없애기 위해 가지고 숲이라든가 아니면 해외 탄소 사업을 통해 가지고 이제 아니면 또 CCUS라는 것, 탄소를 포집하는 것, 땅 속에 저장하는 것, 이런 기술을 통해 가지고 흡수하는 양으로 가지고 상쇄하게 해서 전체를 제로로 만드는 양인데요. 이거 발표가 됐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게 과연 가능할 것인가, 너무 무리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는 1990년도부터 이제 기후변화, 92년도에 기후변화 협약이 출발하면서부터 계속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근데 우리가 계속 이제 무시했었죠. 그죠? 그래서 2010년도에 아마 처음으로 BAU 대비 30%를 줄이겠다는 얘기가 있었고, 2016년도에는 BAU 대비 37%를 줄이겠다. 2018년도에는 2017년 대비 24%를 줄이겠다고 했었죠. 하지만은 다 아시다시피 2018년도까지 우리가 온실가스는 계속 증가만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줄이는 게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걸로 느끼기 시작했죠. 근데 그에 반해가지고 이제 서구 선진국들은 보면은 굉장히 탄소 줄이는 노력을 오랫동안 굉장히 많이 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이 탄소 중립이 오히려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우리는 후발주자로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짧은 거리를 아주 급하게 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였죠. 저는 이런 생각도 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탄소 중립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국제사회의 대의에 따라가지 않고 독자적으로 활동할 수 있을 거냐, 독자적으로 우리가 다른 길을 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것도 사실은 가능하지 않은 옵션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단계에서 이게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를 논하는 것보다는 아마도 이걸 어떻게 가능할 거냐를 논하는 게 오히려 더 합리적인 문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농업 분야에서는 그럼 어떠냐 그러면, 농업 분야에서는 2018년도에 한 2,400만 톤, 2,500만 톤 정도 배출했는데요. 그러니까 국가 배출량의 3.5%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 얘기는 농업이 국가 경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작다는 걸 의미하죠. 아마 GDP의 1.5%밖에 안 된다는 것도 이제 크게 작용할 거예요. 그에 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은 3%가 넘어가니까 2배 정도 더 높은 거죠. GDP 대비해서는요. 근데 2030년까지는 한 670만 톤 정도를 줄여야 됩니다. 2050년까지 줄이기를 한 것에 거의 72%를 9년 만에 줄여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농업 분야도 굉장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 중에 가장 극명하게 나오고 있는 게 뭐냐 그러면은, 한 가지만 소개하면은, 혹시 고기 없는 세상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축산물 소비를 적게 하자는 운동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래된 운동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은, 사실 축산이 기후변화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 걸로 그 탄소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은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 보라색이 축산물 소비를 줄임으로 해서 감축하는 탄소의 양인데, 이
전체적으로 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시장도 마찬가지로 변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이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세계 육류 소비 시장의 전망이 어떻게 되냐 치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단백질 대체 식품이라고 말하는 대체육이라는 품목이 있습니다. 그게 2030년까지는 약 한 28% 정도가 기존의 육류를 대체할 거로 나오고 있고, 2040년 정도가 되면은 약 60% 정도가,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우리가 시중에서 볼 수 있는 제품을 보면은 아마 육류도 있을 거고, 이 육류가 아닌 식물성 단백질 제품들이 아마 절반 이상을 소비자들이 구입하게 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탄소 중립이라는 게 축산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영향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고요. 이게 축산만 아니고 농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은 이 푸드 시스템, 우리가 말하는 식량 시스템에서 우리가 감축해야 될 걸 어떻게 정의하고 있나 치면은, 소비자 부분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 그 다음에 생산자 부분에서 할 수 있는 것, 크게 나눠볼 수 있는데요. 소비자 부분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식생활 자체가 바뀌는 것,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이런 것들이 포함되고, 생산자 부분에서는 스마트 농업이라든가 정밀 농업을 통해서 더 적게 투입하고 더 많은 생산성을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이 같이 일어나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생태계를 복원하고 식량 안보를 위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이런 일들이 동시에 진행해야 탄소 중립이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국가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걸 담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런 일들이 9년 이내에 대부분 일어나야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근데 사실은 농업계는 많은 준비가 안 돼 있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연로한 연령들이 많고, 그러니까 새로운 일에 아니면 투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바로 격언 중에 이게 있습니다. 궁하면 손을 빼라. 예를 들면은 수가 잘 안 풀릴 때는 잠시 기다리면서 딴 데 이렇게 수를 두면서 이 변화를 지켜보는 거죠. 그래서 앞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러면 농촌에 만약에 농업에 어떤 혁신 기반을 만들어내려고 그러면은, 지속 가능한 농촌이나 아니면 탄소 중립 시대에 새로운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가장 필요할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아무리 좋은 기술을 만들고 아무리 좋은 투자를 하더라도 결국은 그 일은 사람이 만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걸 수행할 만한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먼저. 근데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냐 치면은, 사실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밀 농업이나 디지털 농업이라는 게 가능하려고 그러면은 디지털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한 현장의 일꾼들이 필요한 거죠. 그게 누구냐 생각하면 저는 청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 농촌에 만약 귀농 귀촌 인구가 많이 늘고 있다 그러지만, 사실 20대나 30대 청년들은 거의 없는 수준이거든요. 어떻게 그러면 청년들이 새롭게 농업에 정착할 수 있을 건가, 농업에 관심을 가지게 만들 건가가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런 정책을 많이 하기도 하고 있죠. 의성군 같으면 청년 스마트팜이라는 걸 만들어서 청년들인데 일정 기간을 임대해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상주 우공의 딸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경상북도하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 딸기 재배를 청년들이 같이 배우고 새롭게 독립해서 농장을 만들고, 그리고 이 친구들은 아마도 이 딸기를 이 동남아시아 아니 전 세계에 수출할 그런 굉장히 큰 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굉장히 농업을 도전할 만한 어떤 하나의 산업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게 가능하려고 그러면 앞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사실 예전에 했던 방법으로 가지고 안 됩니다. 그럼 새로운 방법을 적용해야 되는데 결국 그게 디지털 기술이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아마도 잘 못 느끼고 있지만은 이 농업 기술에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농사용 드론이라든가, 농사용 드론 이미 농업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죠. 농약은 논에 농약 치는 경우에 상당 부분은 농사용 드론이 활용되고 있고요. 농촌에 일손이 부족한데 이걸 대신하기 위해서 농업 로봇도 아마도 5년, 10년 내에 곧 활용될 거라 예정하고 있고요. 농촌에 또 자율주행 차량이 농촌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거라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은 농촌에 이게 사람이 줄어들면서 버스 노선이 대부분 다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이렇게 밖에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농촌의 접근성을 개선을 해야 이제 사람이 살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뭐 이 고속철도를 놓거나 도로망을 더 확충하거나 기차를 놓으면 철로를 깔면 좋겠지만, 사실 비용 대비 효율성 문제 때문에 그게 굉장히 어려웠죠. 하지만 이제 만약에 자율주행 차량 같은 것들이 등장하면은 그런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농업이나 농촌의 미래는 우리가
디지털 기술을 얼마나 빨리 받아들이냐하고 굉장히 많은 연관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런 디지털 기술이 농촌에 적용되려고 그러면 결국 농촌에 디지털 인프라라는 것들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미래가 좀 불확실하다 치면은 농촌 지역에 어떻게 하면 디지털 인프라를 강하게 만들 거냐. 예를 들면 청년들이 좀 농촌에 살려면 게임이라도 좀 하고 뭐 쇼핑이라도 하려고 그러면 인터넷망이 굉장히 잘 갖춰져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 거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아마도 디지털 인프라를 혁신하는 게 되지 않을까. 이런 일을 하는데 좀 농업계가 좀 힘을 모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 하고 있고요. 이 그림에서 제가 좀 설명하고 싶은 게 하나의 또 농업이 변하고 있다는 거나 설명하고 싶은 이 슬라이드를 준비했는데요. 뭐냐 그러면은 농촌에 가는 사람들이 우리는 전부 다 농민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농민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숫자가 줄어들 거라 생각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정책 때문에 현재 농가 숫자가 100만 정도에서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 독일 같으면 우리나라 농경지 10배가 되는데 농가 수는 불과 30만 정도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결국은 아마도 농가 숫자가 절반 정도 이상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구 구조를 보면은 한 10년, 20년 내에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은데요. 그랬을 경우에 아마도 농촌에 새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농민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노동자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미국에서 나오는 하나의 사례인데 예를 들면은 이 로봇, 농업용 로봇이라는 AI 기능을 갖춘 농업용 로봇이라는 굉장히 비쌉니다. 비싸니까 작은 농가가 이런 장비를 구매해서 활용할 수는 없습니다. 활용할 수는 없는데 이 장비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딸기를 수확할 때 이 멕시코 노동자들이 많이 쓰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다 막혀버렸죠. 그러니까 이 딸기 기계는 뭐냐면 로봇팔이 인식을 해서 딸기를 따는데 이 농가들이 이걸 임대를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딸기 100kg당 얼마의 비용을 지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딸기 생산 농가는 정확하게 수확 비용이 어느 정도 추정할 수가 어느 정도가 될지 추정할 수가 있는 거죠. 앞으로 농업의 미래가 어떻게 될 거냐 치면은 우리가 하는 농사일의 상당 부분은 이제 외주 회사들이 하는 그런 우리가 농업 서비스 시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농업 서비스 시장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미 주변에서 보시겠지만은 그 논에 농약을 치는 경우는 이미 들어온 회사가 다 계약을 통해서 살포를 하고 있거든요. 그건 이미 외주 회사에다가 외주가 된 거죠. 지금은 이제 드론으로 농약 뿌리는 정도겠지만 나중에는 파종을 하거나 모내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수확하거나 이런 다양한 기술에 이런 이 로봇 기술들이 아니면은 디지털 기술이 적용될 것이고 그런 것들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들이 농촌 지역에 굉장히 늘어날 겁니다. 현재 그런 걸 준비하는 스타트업들이 많이 준비 있고요. 한 몇 년 내에 이제 그런 광경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농민들은 이제 조금 더 시장에 집중하고 품질에 집중하고 고객에 집중하면서 이제 경쟁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시대로 가게 될 거고요. 문제는 근데 이제 이 기술의 변화에 비해 가지고 우리 사고가 사실은 거기에 못 따라가고 있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경로 의존성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우리가 디지털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디지털 시대면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접근 방법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농민이 농기계를 사서 농사를 짓는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관념이었는데 앞으로는 이것들이 점점 더 바뀌어갈 거다. 농민은 어떻게 보면 경영의 주체고 여러 가지 서비스를 구매해서 최상의 상품을 만들어내고 도시에 마케팅하는 어떤 하나의 경영자로서 이 역할들이 점점 더 많이 커질 것이라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모든 게 다 이렇게 된다는 뜻은 아니고요. 여전히 이제 전통적인 농업이 있을 거고 이제 약간의 규모가 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소비자 지향적인 농업도 있을 거고 이렇게 농업이 다양하게 분화가 될 거라는 걸 말씀드리고 있고요. 새로운 영역에서 청년들의 역할이 점점 더 많이 커질 것이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제대로 청년들에게 인식을 시키고 농업을 도전할 만한 산업으로 인식하게 만드느냐가 이제 농업계의 가장 큰 숙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기술이 어떠냐를 바라보고 있지만 사실은 기술도 물론 중요한데 기술이 바라보는 미래의 미래가 어떠냐 지금은 그 관점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 이 토론에서 미래에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많은 토론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 얘기도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데요. 결국 탄소 중립이라는 거는 앞에 말씀드렸듯이 식량 안보라든가 생태계 복원, 농촌의 회복 탄력성이라는 거. 그래서
지속 가능한 어떻게 보면 농촌을 만들고 이게 결국 지속 가능한 우리나라를 만드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 이것을 동시에 만들어 나가야 하는 어떤 임무가 이제 농업계에 주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온실가스를 우리가 지금 상태로 더 노력한다고 줄이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접근 방법 자체를 바꿔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식량 안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급률이 높아지지 않는데 계속해서 자급률에다가 집중하는 게 우리 에너지를 대부분 다 높이는 게 맞을 거냐, 다른 방식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결국은 농촌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것은 이 여러 가지 경제적, 환경적, 생태적 여러 가지 관점이 있지만 결국은 세대 교체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청년들이 농촌에 들어가서 한번 도전할 만한 그런 산업으로 만드느냐.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담대한 전환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과감한 디지털 전환이라든가 아니면 획기적으로 청년들이 살 만한 농촌 주거 환경 개선, 그 다음에 규모의 한계를 넘어선 접근 방법론, 그리고 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좀 글로벌한 시각입니다. 뭐 식량 안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크게는 보면은 예를 들어 우리가 농업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가 식량 안보라고 얘기를 하죠. 안정적으로 칼로리를 공급해야 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나라 식량 안보 지수라고 32위가 우리나라거든요. 같은 등수가 호주인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대개가 보면은 식량이 부족할 것이라는 우려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식량 안보 지수는 4개로 나눠져 있는데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느냐, 아니면은 물리적으로 충분한 양이 공급되느냐, 아니면은 품질과 안전성이 충분하냐, 그리고 또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하냐. 왜냐 그러면은 생태적으로 이게 지속 가능하지 않으면 이게 산업이 농업 자체가 이제 불가능해지니까요. 근데 우리나라 인식과는 다르게 우리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게 뭐냐 그러면은 물리적으로 지속 가능한 걸 나타내주는 availability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17위로 굉장히 뛰어난 거죠. 근데 상대적으로 보면은 경제적 접근 가능성, 예를 들면 약간 사회적 빈부의 격차 같은 것들이 문제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안전성이라든가 자연 자원을 어떻게 관리하는 능력에서 오히려 좀 나쁜 점수를 받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식과 실제 현상은 좀 다르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건 뭐냐 그러면 우리도 한번 이 관점을 좀 바꿔보자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사실 농업 R&D 예산으로 1조 원을 쓰고 있거든요. 이 정도 R&D 예산을 쓰는 나라가 몇 나라가 없습니다. 엄청난 돈을 쓰고 있죠. 그러니까 기술은 굉장히 많이 축적되어 있고 좋은 품종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딸기 예를 보듯이 기술력은 굉장히 뛰어난 거죠. 일본을 넘어설 정도로 굉장히 뛰어납니다. 근데 문제는 국내 시장의 문제가 항상 존재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기술이 경제성을 가지려면은 충분한 시장이 확보돼야 되는데 거기에 맞는 우리나라 이 농업 시장, 특히 이제 이런 약간 기술 중심으로 가는 농업 시장은 그렇게 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좀 더 넓혀보자. 그걸 글로벌 밸류 체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 선진국 농업은 뭐냐 그러면은 투입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후방 산업에도 얘기하는 종자라든가 기계 같은 것들은 대개 선진국에서 R&D를 통해서 개발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대량으로 생산하는 것은 대개 개도국에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걸 다시 가공해가지고 전 세계에 유통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선진국이 하게 됩니다. 이 영역에서는 인적 네트워크나 데이터망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농업도 한 번 더 생각해 보자. 농업이라는 게 대한민국에서 물론 이제 강하게 어떤 기반을 잡아야 되는 건 하지만은 우리나라도 거의 40조 원 정도를 농식품을 수입하고 있거든요. 수출은 불과 몇 천억에 불과합니다. 몇 조 원이 안 됩니다. 근데 보면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글로벌 밸류 체인이라고 우리나라의 과학 기술 같은 것들을 이 동남아시아나 이런 곳에 이제 이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만 투자 대비 효과가 나오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동남아시아 같은 나라에 물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탄소 중립을 위한 기술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농업 생산 시설을 지원을 하고 아니면 품종 같은 걸 지원함을 해가지고 이 나라에 있는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생활 기반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고 우리나라 역시 그를 통해서 굉장히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좀 글로벌로 나가면 우리나라 역시 좀 청년들이 한번 도전할 만한 농업이 되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좀 더 큰 시각으로 농업이라는 걸 바라보면 훨씬 더 우리 또 K농업이라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공의 딸기 농원 이분을 이제 박홍희 대표인데요. 이분을 보면은 한국의 제스프리를 꿈꾸는 분입니다. 예를 들면은 딸기 농가들을 전국적으로 이제 스마트팜에서 만들어지는 딸기 농가들을 많이 늘려가지고 하루에 한 컨테이너씩 동남아시아로 비행기로 실어 보내고 싶은 꿈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려 그러면은 수백 농가가 운영한 이런 스마트팜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디지털 기술로 가지고 균일한 품질을 만들어내서 이 우리나라 굉장히
달고 맛있죠. 향도 좋고요. 이 딸기를 보내고 또 마찬가지로 동남아시아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딸기 농장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좋은 게 뭐냐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는 한 뭐 12월에서 한 3, 4월까지 이렇게 딸기가 나온다 치면은 동남아시아에서는 또 다른 계절에 또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중 많은 기간 동안 딸기를 이 세계 시장에 공급할 수 있는 거죠. 제스프리가 하고 있는 방식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농업을 굉장히 도전할 만한 사업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농업도 굉장히 가능성 있는 산업이다. 또 청년들이 도전할 만한 산업이다. 또 이걸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탄소 중립이라든가 아니면 디지털 전환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한 번 더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제 발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